강력한 경쟁 상대가 B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B하고 경쟁하는 구도로 가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트라셀룰라라는 나스닥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라셀룰라는 CNS를 하는 기업입니다. 티커로는 ITCI라는 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인트라셀룰라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 200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상장을 했고요. 특징적인 것은 2000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닥터 폴 그린가드가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 회사는 신경정신과학 약물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세포 내 신호 전달 메커니즘을 타깃팅해서 신경정신질환의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치료 물질은 카프리타라는 기존의 치료제로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루마테페론이라는 약물질인데요. 지금 현재는 성인 조현병 치료제,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향후에 주요 우울증 장애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을 향후에 이제 계속 드릴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은 63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66억 달러 정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조현병 그러면 환각, 망상, 행동 이상 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종의 만성 사고 장애입니다.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는 소위 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혹은 혼합되어 나타나는 질병, 그다음에 주요 우울 장애, 기분 장애의 하나로서 대체로 서서히 발생하고 수년간 과다 활동, 분리 불안 장애 혹은 간헐적인 우울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불면증이라든가 슬픈 감정,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주의 산만, 절망감, 피로감, 식욕감퇴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를 좀 살펴보면 미국에는 240만 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20억 달러의 치료 비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폭 더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중 대부분이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기분장애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은 주요 우울장애. 병명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주요 질환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030년 정신치료제 시장은 240억 달러, 그 다음에 우울증 치료제 시장은 161억 달러 시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인의 1,100만 명이 양극성 1, 2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극성 1,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양극성 2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가 240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 조현병 치료제, 그 다음에 양극성 1, 2, 이 두 치료제 시장을 보면은 그 환자 수가 미국만 본다 그래도 1,34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요 우울장애까지 더하면 2천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트라셀룰라가 가지고 있는 이 카프리타라는 물질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로부터 판권을 라이선스인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로열티 명목으로 매출의 5에서 9%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거고요. 히스토리를 좀 보면은 2016년에 임상 3상이 한 차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장할 때 17.5달러였었는데 주가가 7.5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런 극심한 주가 부진에 시달렸고요. 이후 카프리타가 신약 승인을 받으면서 2019년 말부터는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도에 왜 그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냐면 이 카프리타도 2세대 치료제 약물인데 같은 2세대 치료 물질인 리스페리돈과 서로 1대1로 비교하는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월함을 증명하는 데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현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카프리타의 부작용이 상당히 적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 FDA는 다시 이 카프리타를 조현병 치료제에서 확장을 해서 성인 양극성 1, 양극성 1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조울증 치료 환자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극성 2로 넘어가면서 우울증 환자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양극성 1, 2 질환 치료제로서도
승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현재 조현병 치료제, 성인 양극성 치료제로 승인된 물질이 카프리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현병 치료제는 도파민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뉘고요. 카프리타는 2세대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1세대 의약품, 그 다음에 2세대 의약품 모두 1차 치료제로 처방이 되고 있지만 서서히 2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마테페론의 기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뉴런이 생긴 모습이 일반 세포하고는 좀 더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길쭉하게 나온 돌기가 있고 시냅스가 그 끝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대로 1번 뉴런, 2번 뉴런이 있다 그러면은 1번 뉴런의 끝부분, 시냅스, 후 시냅스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연결되죠. 그 2번의 맨 앞쪽의 시냅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전 시냅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루마테페론이라는 이 물질은 세로토닌, 도파민, 글루타민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용체 여러 곳에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루마테페론, 즉 카프리타의 작용 기전은 대단히 넓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하냐면 기량제에 작용을 합니다. 기량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개의 수용체가 있죠. 이 빨간 색깔의 그런 수용체가 있다 그러면 그 수용체에 신호 전달 물질이 와서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루마테페론이라는 이 물질이 신호 전달 물질이 와서 결합하기 전에 결합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 전달 물질이 그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결합한다. 그래서 기량제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루마테페론은 여러 곳의 수용체에 미리 달라붙어서 신호 전달 물질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여러 곳의 수용체에 작용을 한다. 미리 가서 달라붙는다. 두 번째는 기량작용, 즉 다른 신호 전달 물질이 오기 전에 가서 미리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냐면 신호 전달 물질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가 바로 루마테페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개의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 중에서도 세로토닌이라는 그 포스트 시냅틱, 그러니까 2번의 맨 앞쪽에 시냅스에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수용체, 그 중에서도 서브 타입 EA, 세로토닌이라는 수용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A라는 수용체와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 DE, D1, D4, 그 다음에 세로토닌 수용체, 에르널직 수용체, 이런 수용체하고는 적당히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무스칼린성이라든가 히스타민성, 이런 수용체하고는 거의 결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루마테페론이 작용하는 그런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일 때 상당히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치료 효과도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카프리타의 작용 기전은 매우 넓다라는 거예요. 이 수용체들을 조절하면 신경 전달 신호를 강화하면서 또 뇌작용에 보다 조화로운 패턴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용체는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어떤 수용체에는 적당히 작용을 하고 어떤 수용체에는 작용을 안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루마테페론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은 뭐냐면 주요 우울 장애라는 대단히 큰 시장을 타겟팅해서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이 결과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3월이 지나고 4월 달에 나오고요. 또 한 개는 2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2분기 말이 될 것으로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임상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하반기에 신약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겠습니까? 임상 결과가 잘 나올까라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주의할 필요가 있냐면 작년에 임상 하나를 했는데 MDD라는 건 주요 우울 장애입니다. 이 주요 우울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MDD 환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환자들이 섞여 있었죠. 그 안에는 MDD 환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임상 결과가 나왔고요. 이 임상 결과 때문에 그 당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부작용이 상당히 적다라는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죠. 이 정신질환 치료제는 꾸준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계속 꾸준하게 복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부작용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임상을 한 건 아니지만 작년 3월 달에 그런 혼재된 특징을 갖는 MDD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한 적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임상 결과를 다음 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임상 결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MDD, 즉 주요 우울 장애를 적응증으로 한 루마테페론 403입니다. 403 임상에서는 주요 평가 지표를 통계적으로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평가 적도 마즈라는 이 총 점수를 보면은 플라시보 대비해서 5.7포인트를 감소시켰습니다.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좋은데 얼마만큼 플라시보 대비해서 위약 대비해서 감소를 시켰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약이 2를 감소시켰다 그러면 루마테페론 같은 경우는 6, 7 이렇게 감소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던 그런 치료제들을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이 치료 효과가 한 반절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주요 우울 장애를 겪고 있는 다양한 환자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질병의 여러 심각도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환자군을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 MDD 또는 혼재된 양극성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지형을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임상적 근거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렸고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거고 또 굉장히 힘든 환자들이 약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은 아마 꾸준하게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루마테페론의 강점을 요약해 본다 그러면 독특한 기전. 아까 이제 기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인식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작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좋은 물질들도 의약품들도 있습니다. 이 의약품들과 경쟁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병용 치료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꾸준하게 이 피크 매출을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빅파마하고도 경쟁하지 않는다. 서로 조화롭게 같이 병용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인트라셀룰라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폭넓은 환자 치료를 하겠다라는 게 또 하나의 강점이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성 환자 치료제, 그 다음에 조현병 치료제로 지금 승인이 나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보겠지만 그 치료제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에 대한 이 의약품의 루마테페론의 인식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 마케팅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MDD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항우울증 단일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MDD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3개의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주요 평가 지표는
치료한 다음에 6주 후 맞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우울 평가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임상 3상 결과 1개, 그 다음에 한 6월 정도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고 하반기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의 그 조현병 치료제, 그 다음에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 양극성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에다가 주요 우울 장애 치료제까지 만약에 확장이 된다 그러면 미국 환자들만 보면은 2,100만 명 정도의 환자들에게 라벨 확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 상황을 좀 볼까요? 경쟁 상황 중에서도 가장 그 강력한 경쟁 상대가 에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카피프라진하고 경쟁하는 구도로 가지 않습니다. 인트라셀룰러는. 근데 이 에피의 카피프라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2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9% 증가해서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피크 매출을 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에피의 경영진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트라셀룰라가 이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피하고 경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인트라셀룰러는 카피프라진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피프라진이 부족한 점을 메꾸는 같이 이제 병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계속 팔아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에피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물질들도 조현병 치료제 물질들도 개발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 에피의 정신질환 치료제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5만 9천 명의 정신과 의사가 있고요. 현재 4만 3천 명의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하고 인트라셀룰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3만 6천 명의 의사가 조현병,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우울증 치료제로 카프리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의사가 증가한 거 보면은 63% 의사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프리타 처방 건수가 85% 증가해서 의사 증가 비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카프리타의 같은 의사의 처방 건수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쟁은 MDD, 주요 우울장애에서 뭐 에피 같은 회사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피하면서 이제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매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프리타의 물질 특허가 올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우려하는 그런 목소들이 있지만 물질 특허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번에 용법이라든가 제형 이런 다양한 특허들이 있고 이런 특허들이 오렌지북에 즉 특허와 독점권 정보가 수록되는 미국 FDA의 오렌지북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카프리타의 독점권은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사례를 들어드리면 인베가라는 조현병 치료제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조현병 치료제고요. 일일 경구제로 2006년도에 개발이 되어서 2015년도에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슨앤존슨은 인베가의 2달 1회 주사형, 그 다음에 석 달에 한 번 맞는 주사형 이렇게 환자의 편리성을 늘려가면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2015년도에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서 2023년도까지 매출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거나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프리타도 비슷한 추이를 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용법이라든가 제형의 특허 만료는 이 루마테페론의 특허 만료는 2033년에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임상 3상 외에도 ITI 1284라는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불안 증세를 치료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ITI 500 시리즈 환각을 치료하는 물질로 부작용이 적은 혁신적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4년 말에 임상 2상을 진행하는 그런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이외에도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점점 넘어가는데요. 지금 그 주요 우울 장애 치료제가 아직
그 승인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적응증에 대해서 치료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2021년, 2022년, 2023년 지난해까지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매출 증가 속도를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억 달러, 2.4억 달러, 4.2억 달러로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이제 인상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반응이 굉장히 좋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시장에서는 올해도 5.6억 달러. 물론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MDD, 즉 주요 우울장애 치료제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주요 우울장애 없이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EPS, 즉 수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은 적자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때 주가는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이제 적자가 약간 나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흑자 내지는 BEP로 전환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익도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익 모멘텀도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손실이 상당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 자금이면 충분히 향후에 흑자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추가적인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우려가 없습니다. 이런 기업은. 그래서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추어진 기업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가치 평가를 한번 보실까요? 매출액이 6.6억 달러, 2025년 9.1억 달러 해서 조금 더 성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카프리타 그 MDD 자체로 본다 그러면은 13억 달러 피크 매출 기준으로 13억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DD를 빼고 조현병 치료제하고 양극성 치료제가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피크 매출이라는 것은 이 치료제의 매출액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연도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번 자기한테 딱 맞는 치료제를 찾았다 그러면은 그것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작용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동안 또 높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8년까지 본다 그러면 거의 20억 달러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피크 매출을 보면은 30억 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DD가 만약에 승인이 난다 그러면 한 13억 달러 정도 피크 매출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로 본다 그러면 피크 매출이 한 43억 달러. 제가 그 전에 이제 다양하게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아주 조금 더 다른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피크 매출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보다 아주 간략하면서도 파워풀한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한다 그러면 피크 매출의 약 2.5배 정도를 곱하면은 전체 그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MDD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물론 이제 피크 매출이 얼마냐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 그러면은 곱하기 2.5배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인트라셀룰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체 피크 매출을 43억 달러 정도로 봤고요. 여기에 2.5배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트라셀룰러의 가치를 얼마로 봤냐면은 107억 달러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6억 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0억 달러 정도는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가치를 가졌다. 물론 임상 3상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얘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유의할 점입니다. 어차피 리스크 앤 리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임상 3상에 실패한다 그래도 아마 주가는 어느 정도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 회사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MDD라는 주요 우울 장애 없이도 향후에
충분히 성장할,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훨씬 더 높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임상 3상에 실패한다 그래도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만약에 임상 3상이 실패해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인트라셀룰러라는 미국 나스닥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